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춘모의 재테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21강입니다. 날씨가 그렇게 무덥더니 벌써 선선한 가을 날씨고 또 추석 시즌입니다. 작년에 제가 시즌2를 할 때도 추석 특집을 했던 것 같은데 올해도 9.13 부동산 대책 1년 전에 8.2 대책이 있었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8번째 고강도 부동산 정책 대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21강, 22강, 23강 추석 특집 겸 3강으로 하여튼 3강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9.13 부동산 대책이 도대체 의미가 뭔가, 그 다음에 가가호호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과 나의 대책에 어떻게 부딪힐까, 나의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되냐,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는 세테크 중심과 재테크 중심으로, 그래서 부동산 정대책이 세테크 중심으로 이번에 판을 많이 짰기 때문에 오늘은 세테크 얘기를 많이 하고자 합니다. 9.13 신문에서도 많이 보셨고 방송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복잡다단합니다. 저희처럼 전문가들도 복잡하고 난해합니다. 하물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얼마나 더 머리가 아프시겠습니까? 저희도 이렇게 세법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면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희들도 머리가 지근지근 아픕니다. 특히 이번 대책 중에 그 대출 규제에 관한 대책이 아주 굉장히 3건이나 있는데요. 은행 직원분들도 아니 저 대출해 줄 분들이 집 있는 분들은 대출해 주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신용을 줘야 하는 것도 아니고 집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 문의를 해서 또 그 질의가 오기까지도 시간이 걸리고 또 그분이 주택담보대출로만 사용하는지를 또 계속 따라다니면서 아니 지금 이 저희한테 빌려간 돈을 정말 집 사는 데만 쓰셨습니까? 또 다른 용도로 썼습니까? 이걸 또 추적하기도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책을 부동산 값이 하도 뛰니까 정책을 내놓는 우리 국토부라 할지 또 우리 정부라 할지 이런 분들도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지만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이게 어떻게 지금 이걸 사판을 짜야 되고 대응을 해야지 아주 골치가 아주 지근지근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은 항상 제 강의가 그렇듯이 좀 쉽게 알기 쉽게 좀 볼 거고요. 두 번째 시간은 22강에는 좀 더 좀 디테일하게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 23강에서는 21일에 또 공급 면에서 발표를 따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또 발표되는 걸 보고 나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또 1시간짜리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1강에서는 9.13 부동산 대책. 또 대책이 이렇게 좀 몇 가지로 되어 있느냐 그러면 크게 잘잘하게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쪼개면 한 10가지 정도죠. 그러나 이것을 뭐랄까 축약해 보면 한 4개에서 5가지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내놓는 9.13 대책, 8번째 대책. 도대체 키워드는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1번. 이제 돈 빌려서 집 사지 마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출을 규제하는 것이죠. 우선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헷갈리는 이 세법이랄지 재테크 할 때 굉장히 헷갈리는 면이 우리가 제가 저번 시간에 2018년 내년도 세법 개정안도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내년에 세법이 1월 1일부터 어떻게 개정된다더라. 여기에서도 머리가 아팠는데
여기에서도 머리가 아팠는데 또 이게 정책에 관한 거 어떻게 정책이 또 뭐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정책 세금 그러기도 하고요. 정책에 관한 세금. 야, 여기까지도 머리가 아픈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규제 지역 내의 세금은 또 틀리지 않습니까? 규제 지역, 투기 과열 지역이랄지, 그다음에 아니 투기 과열 지구라 할지, 투기 지역이랄지, 조정 대상 지역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규제 지역. 이번에 좀 느려가지고 8월달에 발표한 거 보니까 지금까지 규제 지역이 총 틀어서 조정 대상 지역만 보더라도 한 43군데 정도 되잖아요. 자, 다시 한번 훑어볼 거예요. 요 지역에 내에 있는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 매입할 때나 대출 받을 때나 물건을 살 때나 팔 때, 심지어 보유하고 있을 때까지, 종부세까지도 이 지역에 적용하는 세법 플래닝이 틀리죠. 정부에서 플래닝을 앞으로 이제 짜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틀리고, 또 정책적인 면에서 우리 주택법을 보면은 여러 가지로 앞으로 어떤 것은 규제를 하겠다 이런 거, 우리 청약 시스템 같은 것도 완전히 좀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적인 얘기. 또 매년 바뀌는 세법 개정안을 이걸 세 개를 짬뽕해서 머릿속에 나의 개인적인 재테크 플래닝을 잘라다 보니까 포기를 하게 된 겁니다. 이거 힘들어. 파리 대책, 작년에 파리 대책도 그냥 혼란스러웠는데 또 이게 1년 지나가지고 9.13 대책이라는 것이 또 이게 골치를 아프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골치가 아플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쉽게 설명하면 1번은 이렇게 규제 지역 내에 물건을 살 때나 또 그 지역 규제 지역에서 벗어난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물건을 주택을 구입할 때에 대출의 규제가 좀 틀리죠. 그래서 일단은 대출을 규제를 하겠다, 안 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니까 뭐 9억 이상짜리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도 대출을 고가주택도 규제한다든지 1세대 2주택짜리가 다른 주택을 사들일 때는 규제 지역 내에서 물건을 살 때는 전혀 대출을 안 해준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일단은 돈줄을 재이겠다. 대출을 안 하겠다. 또 이제 요것도 좀 관계되는 것은 정부 여당에서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안 올리니까 과거에 이명박 정부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약 9년 동안에 금리가 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부동산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가격이 오른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대출을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 규제도 있지만 이번에 특히 두 가지를 더 추가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전세 자금에 대해서도 이게 이제 갭 투자로 이 돈이 흐르기 때문에 순수하게 전세 자금을 가지고 전세만 얻는 게 아니라 이걸 집을 사서 재테크 쪽에 갭 투자를 하는 것 같다. 이래서 전세 자금이 많이 시중에 너무 풀려서 전세 자금도 대출을 규제하자 이거죠. 세 번째 규제는 집 살 때 규제, 전세 자금 할 때 규제. 세 번째는 우리 주택임대사업자로 가지고는 그동안에는 9.13 대책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LTV랄지 DTI가 좀 너그러워서 또 넉넉하게 규제를 덜 받아서 집값의 한 80%까지는 대출을 받았는데 이것도 한 40%로 줄인다는데 그래서 주택임대 사업자가 대출한 게 주택을 가지고 임대를 하는 사업자 대출도 규제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자, 시중의 자금을 주택으로 구입하는데 여러 가지 대출을 받는 제도를 통해서 갭 투자를 할지 또 새로운 주택, 신규 주택을 사는데 이용하는데 그 길을 막아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대출, 돈줄. 다시 말해서 과거의 정부는 뭐였습니까? 지금 정부가 말하기를 빚내서 최경영 노미스도 그렇고 빚내서 집 사십시오 이런 정책이었다면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지금 1년 지금 6개월 7개월째 된가요? 지금 17개월째인가요?
쭉 1년 동안에 고강도 정책을 썼는데도 집값이 잡히지를 않으니까 이번에는 이런 돈줄을 한번 잡아보자. 돈줄을 잡아보자. 이겁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1번은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거 전세자금 대출이든지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사업자 대출을 내든 간에 또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굉장히 힘들고 까다롭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죠. 기존에 대출을 한 것을 갖다 소급 적용해가지고 바로 원금하고 이자를 갚으십시오 이런 정책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먼 주택을 살 때 특히 규제 지역 내 주택을 신규로 구입할 때는 대출이 안 된다는 가정하에 재테크 세판을 짜야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가 뭐냐면 일반 분양을 3, 4년 전에 받아가지고 지금 입주를 앞둔 아파트들 반포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도시도 그렇고 한 3년 전에 분양을 받았는데 이제 잔금을 중도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전세를 넣거나 그 다음에 잔금을 치러야 되겠죠. 이제 주택을 담보로 해서. 근데 여기에 굉장히 고민거리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플래닝을 짜고 계획을 이렇게 잘 꼼꼼히 살펴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번은 대출 규제 이렇게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부 이제 양도세에 관한 것이죠. 이것은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서 좀 자세히 하겠지만 내가 일시적인 2주택 내 집이 하나 있는데 헌집이 하나 있는데 분양을 받았거나 좀 넓혀가거나 이래서 일시적인 2주택은 우리가 10강, 12강 이런 데서 했지만은 종전주택을 3년 안에만 팔면은 2주택으로 안 봐가지고 비과세하는 제도가 외의 규정들이 있더라 그랬죠. 외의 규정들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3년 안에 매물이 잠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이렇게 줄인 이유는 매물이 쏟아져야지 가격이 내려가고 시장에 유동성이 있는데 전부 다 우리 상속 증여에서도 한 3배가 다 증여를 해버린다든지 주택임대사업자로 묶어버린다든지 또 3년이라 그러니까 3년 동안 기다렸다가 3년에 막바지에 가서 내 기존 주택을 판다든지 이러니까로 이것을 3년짜리를 2년으로 1년을 앞으로 줄입시다 이런 거에 대한 거랄지. 그래서 양도소득세에 관한 거 또 하나 한다면 양도소득세 중에서 지금은 제가 언젠가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한 보따리입니다 그래가지고 2번에 걸쳐서 제가 특강을 해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장기 민간 일반 임대주택 사업자 이것을 옛날에 공공임대 아파트를 그렇게 바꿨다. 또 단기 민간 임대사업자 이것은 옛날에 단기 4년짜리 5년짜리 임대사업자다 이런 것이 이제 바뀌었다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묶으면 보따리를 8보따리를 준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취득할 때부터 다음에 장교부의 특별 공개에서부터 또 임대에서 나오는 임대소득세에서부터 특히 양도소득세에서부터 100% 포인트를 감면해 준다. 이런 거에서부터 한 보따리를 주다 보니까 강남 사람들은 그래도 부자고 잘 살고 그런데 앞으로 8년 내지 10년을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도 안 내고 여러 가지의 감면 혜택이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까 매물의 잠김 현상이 일어난다. 매물을 안 내놓고 전부 다 아까 말한 대로 증여해버리든지 임대사업자로 묶어버리니까 시중에 물건이 바닥 나가지고 부동산에 가서 내 살 물건이 있어요. 그러면 없다. 이 시장의 원리는 것은요 수급의 원리지 않습니까? 공급이 없으니까 물건이 자꾸 올라갈 수밖에 없죠. 또 새 아파트는 특히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 되고 이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주택임대사업자로 이제 묶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너그럽게 양도소득세랄지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안 주겠습니다 하는 게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은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요. 기존의 주택임대사업자를 묶으신 분들은 소급 적용 안 합니다. 그러나 9월 13일, 이렇게 14일부터 새로 신규를 매입해가지고 85제곱미터 이하, 지방은 3억 이하, 그 다음에 우리 수도권은 6억 이하짜리를 사서 딱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과거처럼 영광을 못 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발표 나기 전에 우리가 뉴스나 신문에 볼 때 9월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에 어떻게든지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기 위해서 뭐 줄을 쓴다든지 그랬던 현상이 있죠. 그래서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사람들은 양도세랄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사를 목적으로 예외 규정이 있는 2주택자들에게 3년의 기간을 주는 게 아니라 2년만 주겠다. 앞으로 이제 산 부분에 대해서 요 규제 지역 내에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헷갈려. 나는 규제 지역이 아닌데 심지어 44개의 규제 지역이 어딘지도 모르신 분들인데 서울시는 다 규제 지역이죠.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4개 더 추가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지역 내에 핫플레스 지역이 이 지역이 가장 뜨겁고 많이 올르고 앞으로도 많이 오를 지역이니까 규제 지역으로 묶어 놓은 곳이죠.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것은 양도세랄지 주택임대사업자를 너그럽게 정부에서 세금 혜택을 줄인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청약 시스템. 청약 시스템이죠. 어떻게 보면 부동산의 우리 폭발의 출발점은 그동안에 수없이 공급되어 온 그다음 분양가 상한제로서 꾹 눌러온 이런 분양권 또 재개발 재건축의 입주권이 많은 부분이 부동산을 상승시키는데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약에 관한 것을 시스템을 좀 바꿔보자. 그래서 시스템도 옛날에는 금융결제원에서인가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한국감정으로 넘어가면서 이걸 시스템을 다루는 기관까지도 바꾸죠. 그러면서 이 청약, 특히 분양권과 그 다음에 입주권에 대한 것, 입주권의 청약권하고 좀 틀리지만도 어떻게 뭐 조합원의 권리 양도랄지 승계 문제에서부터 우리 처음부터 청약하는 제도부터 한번 뜯어 고쳐보자 이런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내가 어디 아파트를 딱 당첨돼가지고 딱 계약금을 걸어서 거는 순간에 그때부터는 우리가 무주택 기간 84점 가점 할 때 무주택 기간을 유주택자로 보자 뭐 이런 거에서부터 많은 부분을 제한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파리 대책 때도 여러 가지 청약제도 시스템을 바꾼 적이 있죠. 획기적으로 바뀐 점이 있었죠. 가장 넉넉하고 청약하기 좋았던 시절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 4년 동안이 좋았고 물론 이명박 정부 시절도 좋았고 또 과거에는 IMF가 끝나고 나서 김대중 정부 시절이 좋았었어요. 청약. 하여튼 뭐 오직하면 로또란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통장 하나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3일도 안 돼서 바뀌었죠. 이게 9.13 대책이 나온 지 3일도 안 돼서 16일인가 17일에 가면서 그러면 1세대 1주택자가 무주택자 개념으로 짰죠. 이제 모든 것이 85제곱미터 이상은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70%,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는 뭐 50% 해가지고 일부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도 85제곱미터 큰 평수를 청약할 때는 그나마 한 50% 정도는 랜덤으로 나도 한번 랜덤으로 추첨을 해가지고 저는 로또가 당첨될 수도 있겠군. 분양권이 그런 기대를 있었는데 그 기대를 없었어요. 어떻게 없었느냐? 9.13이라는 대책을 하면서 무주택자를 다 먼저 속된 말로 랜덤을 뺑뺑이를 돌리고 나머지가 남으면은 유주택. 그러면 지금 몇 대 몇인데 돌아올 리가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1세대 1주택자가 문제예요. 나는 19평에 살아. 나는 22평에 살아. 근데 좀 큰 평수로 가고 싶고 지역도 옮기고 싶은 게 무슨 죄냐. 이렇게 해서 반발이 심했죠. 저항이죠. 우리 조세 저항도 있지만 청약에 대한 저항이죠. 그러다 보니까 3일 만에 정부에서 말을 바꿉니다. 자, 1세대 1주택자가 청약할 때는 기회를 열어놓겠노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청약 통장을 가지고 무주택자만 청약을 한다면 또 그 또한 편애가 아니고 편애라고 할 수 있고 또 어떤 다른 쪽으로 풍선 효과가 튕길 수도 있잖아요. 풍선 효과가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청약 시장을 규제하면요, 또 풍선 효과에 대해서 또 얘기를 좀 하겠지만 또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약 시장에 대해서 많이 2017년 8월 2일 날 파리 대책처럼 여기도 많이
손질을 가하겠다. 주택법을 바꿔보겠다. 시행령을 바꿔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가 뭐냐면 공급면이죠. 공급. 30만 가구를 약 30군데에 그린벨트를 풀든 어떻게 하든. 그런데 뭐 서울시하고는 좀 뭐 다툼 좀 있지만은 공공택지를 좀 개발해서 소규모 미니 신도시를 많이 개발해서 공급을 좀 늘려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부동산 정책이 규제 일변도 있는데 오랜만에 8번째 안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시장에 공급이 넘쳐버리면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공급을 좀 늘리자. 이걸 발표하겠다. 그래서 21일 날 발표한다. 이제 이런 것이죠. 자,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이제 그린벨트를 좀 우리가 보존해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 재생을 좀 해서 용적률도 풀어주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좀 활성화시켜서 층수 제한도 7층인데 뭐 15층으로 좀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강북 쪽이랄지 노후화된 도심을 공급처로 하자. 이런 것을 좀 전문적인 용어로 일본 사람들이나 학자들은 이걸 우리가 수평 확장이라고 하거든요. 신도시를 계속 만들 수는 없잖아요. 1기 신도시 전번에 28만 2천 세대 만들었고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보금자리 이랬는데 계속 그러면 뭐 서울이 뭐 저기 저 대전까지 다 붙어버리고 뭐 이 도시가 아주 그냥 메가박 뭐랄까 뭐 하여튼 뭐 광역 도시가 돼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선진국에서는 하지 않는다더라. 그래서 수평 확장을 하자. 그러니까 컴팩트 시티. 이래서 위로 올리고 다시 고쳐 쓰고 일본이 많이 그러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더 공급을 빨리 하지 않겠느냐 그럽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또 제가 1시간을 할애해서 하겠지만은 우리가 택지를 조성할 때요. 우리 다른 데를 보면 평균 6년이 걸립니다. 자, 보상을 하고 택지를 이제 집질 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택지 개발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공란 공고를 거쳐 하려면 이것도 3, 4년이 걸리고 또 짓는데도 한 3년이 걸리고 그러니까 평균 7, 8년이 걸리고 어떨 때는 10년이 늦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오늘 지금 라면이 좀 딸린다. 뭐 우리가 그러면 뭐 공장에서 라면을 막 수만 개를 찍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공급은 이게 그래서 집값이 참 문제인데요. 앞으로 신규 시장에 나올 물량은 적어도 5년 후라 이 말이에요. 5년, 6년 후. 그래서 과연 이 정부가 이제 한 3, 4년 남았다고 본다면 그때까지는 공급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심리적으로는 좀 이양이 되겠죠. 이제 3, 4년 후에는 한 30만 호가 이대로 진행된다면 공급이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파리대청 믿고 집안 사던 사람들이랄지 이제는 집값이 안 오른다더라. 이 정부 하에서는 강력한 정부 때문에. 그래서 집을 안 샀는데 16%가 올랐니 몇 프로가 올랐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도 하고 이혼도 하는 부부가 많이 생겼다. 우울증이 많이 걸렸다. 그러니까 이게 안 믿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심리적인 것이죠. 심리적인 것이지만 앞으로 시장에 공급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 적어도 제 생각으로는 6년 이상은 될 것이다. 이런 정도. 그래서 큰 타이틀로 보면은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4개인데 이제 마지막 하나 예고 방송이 하나 있었죠. 예고 방송인데 5번째는 뭐였느냐? 5번째는 제가 그 시즌 3에서 중간에 해줄 때 뭐냐면 종부세 얘기를 했죠. 종부세. 그래서 지겹게 공정시장가의 비율이라고 막 이럴 때 제가 쓰고 그랬잖아요. 뭘 높인다 뭐 이러면서 역시 이제 종부세를 10년 만에 손을 본 거죠. 이 종부세 탄생이 이게 2013년도에 이제 하도 집값이 노무현 정부부터 해가지고 2005년부터 이제 시행됐잖아요. 그래서 쭉 뭐 그런 데로 손질 없이 오다가 이제는 고유의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정책일 수도 있어요.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썼는데 이거에 대해서 보유세에 대해서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주고 실질적으로 많이 올리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산세 부분이랄지 그다음에 종부세 부분이 파격적으로 올린다. 파격적으로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파격적으로 올린다. 뭐 최대 뭐 3주택자가 규제 지역 내에 있으면은 3.2%까지 뭐 한다. 그다음에 최대 상한선이 있거든요. 맨날 150% 이상 못 올리는데 300%까지도 올릴 수도 있다든지 또 3억에서 6억 그러니까 3억에서 6억 이하가 0.5였는데 이것도 0.7%짜리를 하나 만드는다든지 이래가지고 매년 또 공시 가격을 올리고 이래서 이게 이제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반포랄지 잠실에 18억짜리 정도의 시가 부동산 가격의 매매 가격이 18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올해 12월 달에 종부세 500만 원 정도 낸다 그러면 매년 시장가 공정시장 가격도 높이고 이러면서 공시가격이 높여가면서 이게 2020년들 한 3, 4년 후에는 이게 한 1200에서 1300만 원이 되니까 한 3배 정도 올라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부담이죠. 어떤 분들한테는 특히 부담이겠습니까? 은퇴해가지고 진짜 똘똘한 집 한 채 가지고 있거나 이런 분들은 다른 소득이 없는데 이게 상당히 올라오는 거였잖아요. 과거에는 이 종부세, 보유세 개념이 크게 이 피부에 와 닿지를 않을 정도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이게 상당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 9월 달만 보더라도 토지분 재산세 나와 있잖아요. 저도 이거 조그마한 이게 노후를 위해서 토지를 하나 60평짜리를 하나 역세권에 가지고 있는데 280 얼마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뭐 더 큰 평수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하여튼 건물분이든 토지분이든 간에 재산세, 종부세 이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세법을 쭉 수십 년 가르치면서 2005년부터도 물론 그때도 수업을 했죠. 그래서 종부세에 대해서는 별로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해서 회계사 시험이랄지 뭐 간평사 시험, 세무사 시험, 특히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한 문제나 나올까 말까요. 16문제 중에 이걸 별로 안 달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올 초부터 종부세 그러니까 이 보유세 개념이 공포의 세금으로 이제 다가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어디 가서 내가 얼마나 오르는지를 해야 되느냐. 앞으로는 특히 중개사분들은 6월 1일 기준으로 이 물건 소유자가 아파트랄지 토지 소유자가 자산세하고 종부세를 내게 된다면 그거 이제 안분해서 해야 될 거예요. 금액이 커지니까 왜 6월 1일 날 딱 그러면 잔금을 그러면 5월 31일 날 치르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많이 고쳐져야 돼요. 6월 1일 가지고 있는 소유자한테만 부과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재초안하고 비슷해요. 재초안. 재건축 초과 이득 환수하는 것도 개념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것도 이제 많아지니까 이것도 잘 1년 동안에 보유한 대로 안분해서 해야 되고 그럴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에서 물건을 사거나 파실 때 그런 걸 한번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종부세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아요. 하나만 조금만 하고 할까요? 이제 예고 방송인데 22강에서 자세히 하겠지만은 요새 또 이러니까 그러면 종부세가 저렇게 많다는데 내가 종부세가 저렇게 많다는데 내가 이걸 한번 부로 공동으로 해볼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전번에 뭐라 그랬냐면 이게 처음에 취득할 때 부부가 공동으로 해놓으면 7, 8가지가 좋은 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나라는 양도세가 늦은 세율 구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는데 종부세는 잘 생각해야 돼요. 종부세 많이 내니까 그냥 여보 우리 그냥 반반으로 해놓으면 종부세가 세대별 합산이 아니고 인적 합산이라는 걸 어디서 들으셔가지고 탁 해놓고 보면 이게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종부세는 아주 좀 다른 세금하고 틀려서 아주 좀 이렇게 스페셜한 면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60세면은 깎아드립니다. 심지어 70세가 되면 30%는 깎아주잖아요. 또 5년 단위로 또 10년 이상을 보유했으면 또 30%는 깎아주잖아요. 그럼 보십시오. 70세가 넘어서 10년 이상 보유를 하는 사람은 70%를 종부세를 지금 할인해주고 공개해주고 있는데
이걸 뜬금없이 두 분이 그냥 딱 가져버리면 일단은 공제 기준이 낮아가 버려요. 2주택이잖아요. 각자 가지고 있으니까 2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일 때 공제 개념 날아가 버리고 또 장기 보유한 것, 10년 보유한 것이 서로 나눠 갖는 공동 등기를 하는 순간부터 다시 계산해야 되니까 잘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또 종부세를 공동 등기를 하지 말아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좀 한 8억, 7억 됐는데 분양 받아가지고 이게 다음에 9억, 10억, 12억 올릴 것 같으면 이건 공동 등기로 해서 종부세를 쪼개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세법이란 게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케이스 바이 전부 다 개별적으로 나한테 적응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것을 두 번째 강의는 좀 자세히 하겠지만은 이게 지금 세무사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이게 0.7입니다. 종부세 계산할 때는 일단 국토부 알림에 가가지고 공시가격을 알아가지고 여기서 공정시장가격을 0.8을 곱해가지고 이게 나온 곳에 또 지금 6억이하고 그러면 0.7을 곱하면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시험 볼 때 쓰는 건데 이런 것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없어요. 전번에 내가 양도세도 한번 계산해주고 그랬지만은 이런 건 우리 전문가들이 이제 할 일이고 요새는 또 하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문의가 많으니까 종부세 계산기라는 게 나왔어요. 종부세 내 집은 내 집 주소 치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런 것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종부세가 이제 보유세 개념으로서 부담스러운 부담세로 다가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아까 말한 대로 대출 규제 돈 안 꿔주겠다. 그러니까 9.13 대책하면요 이제 옛날에 가해 파리 대책 지겨웠잖아요. 1년 동안 잊어버리시고 아까 제가 여기다 썼던 거 세 가지 내년에 개정된 세법 개정안 내가 한 번 더 해드릴 겁니다. 전부는 했지만은 이제 이거하고 결합시켜 가지고 그다음에 정책 대책에 관한 거 아까 주택법에 관한 거 청약에 관한 시스템 이런 거 변화된 거 그다음에 특히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주택임대 사업자를 굉장히 정부에서 유도했죠. 자, 8개월 만에 정부에서는 입장을 바꿨지만 작년 제가 설명할 때 2017년 12월 13일일 거예요. 상생 전략 해가지고 임대인 임차인의 상생 전략 해가지고 어이구 제발 지갑을 열어서 부자들이요 집을 좀 많이 사가지고 우리 민간 인근 시장에 장기로 8년 10년 임대를 해서 전세시장을 안정화시켜 주세요. 그러면 한 보따리 8가지 혜택을 주겠습니다. 이러고 8개월 아직 잉크도 안 말랐어요. 잉크도 안 전부 다 고육책이죠. 아주 골머리가 아프니까 그런 걸 하면 집값이 좀 잡히고 우리 집값 시장이 안정화될 줄 알았는데 그게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8개월 만에 죄송합니다. 입장을 바꾸겠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혜택을 거꾸로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주택임대 사업자로 앞으로 하려고 했던 분들 꽤 있을 거예요. 많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전략을 다시 짜야 돼요. 특히 이제 요 규제 지역 내에 있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특히 양도세 전략. 내년에 세법 개정안에 몇 가지가 양도세가 바뀐 것들이 있어요. 전략을 잘 짜야 되는 거. 이제 보유 개념이죠. 보유 개념. 그리고 청약 시장, 그리고 공급 시장. 앞으로 주택 청약 시장에 무주택 있는 분들은 내가 이제 기회가 점점 더 많아지죠. 아무래도 무주택을 가지신 분들이. 그래서 이 청약을 시장에 도전할 때 내가 시스템을 좀 특히 저 신혼부부를 할 때 무주택이랄지 이런 분들은 더 그것도 제가 해드릴 겁니다. 이것도 바뀐 걸로 해서 제가 다 이거 1시간씩 다 해드릴 거예요. 이제 제가 대출 규제 이거 돈 꿔줍니다. 안 합니다. 이건 안 해요. 이건 은행에서 할 일이니까 안 하고 제가 세법 선생님이기 때문에 세테크 재테크 면에서 이런 양도세 전략 주의해야 될 점 그다음에 청약 우리 입주권 분양권이 재테크의 초보적인 베이직 기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해드릴 거고 이제 또 이게 30군데나 새로운 미니 신도시를 공급한다는데 어디가 좋을까 어떻게 하면 청약을 당첨시킬 수 있을까 어떤 전략을 짜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1시간 내지 2시간 이렇게 할 겁니다. 또 이 종부세 이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크게 근데 보유세니까 이건 뭐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고지 발급해 가지고 자진 납부 신고하는 거니까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 대신에는 이제 상속세 증여세를 이런 전략하고 맞춰서 9.13 부동산 대책하고 연계해서 그러면 그렇게 증여를 많이 해버린다는데 주의할 점은 뭔가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골구역은 이렇다. 키포인트, 키워드는 5개로 줄여서 보자. 요 밑에로도 한 자질구레한 게 있는데 그렇게 보니까 뭐 이춘모 교수가 설명하니까 9.13이 별것도 아니네. 돈 안 꺼준다는 소리구만. 두 번째 주택임대 사업자 낼 때 케어풀 해란 소리구만.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건이 좀 바뀐다는 거구만. 공부 많이 한다는 거만 30군데 뭐 이런 정도입니다. 이런 정도니까 이것을 5개 정도다. 5개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겠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5가지인데 이것을 간단하게 이제 좀 더 피부에 와닿도록 육가 원칙에 의해서 한번 해보자 이거죠. 육가 원칙에 자 요것을 이제는 이게 정부 대책이잖아요. 그럼 내 대책을 한번 짜보자 이 말이에요. 내 대책을. 그러면 이제 달력을 찍어야 또 달력을 찢어야 돼요. 이것을 제가 이제 이런 진행을 한 10년이 넘게 하다 보니까 많이들 알아보시고 달력 찢읍시다. 그러면 중요한 내용이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나라고 쓰세요. 나하고 우리 집하고 관계 있는 9.13 부동산 대책은 뭔가 이렇게 쓰고요. 이렇게 똥물뱅이를 또 하나 걸리는 거예요. 제가 이게 칠판이 좀 적다 보니까 방송국 칠판이 적다 보니까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축약시키는 버릇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육가 원칙이니까 하나, 둘, 셋, 넷, 5, 맞죠? 1, 2, 3, 4, 5, 6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자, 나하고 이제 이 9.13 대책하고 이제 결부시켜 보는 거예요. 자, 지금 내가 사고자 하는 물건이나 앞으로 사고자 하는 물건이나 앞으로 분양받고자 하는 물건이나 그다음에 내가 팔고자 하는 매도하고자 하는 물건이 43군데 안에 들어 있느냐, 청약을 조정을 대상 지역에 있느냐 이걸 따져봐야 돼요. 여기서 투기 지역, 투기 가율 지구 이거 골치 아프게 다 빼버렸어요. 함축적으로 이렇게 있느냐. 자, 뭐 경기도에 7군데, 뭐 부산에 7군데, 서울시의 전체, 뭐 세종시, 뭐 과천, 이번에 또 광교 신도시 같은데 뭐 이런 데 있느냐. 이렇게. 자, 조정 대상 지역이 43국에 이것이 내 물건이 그러니까 규제 지역에 있느냐. 앞으로 살 물건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왜 그래요? 재특허면에서도 중요하죠. 핫한 지역이니까 이 녀석들 때문에 규제가 계속 내려오는 거거든요. 앞으로 오를 지역도 이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미리 못 오르게 세금도 많이 걷어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진입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시 말해 규제 지역에 있느냐 내 물건이 이런 거. 그 다음에 요게 이 규제를 정책으로 따지면 두 종류예요. 이제 예를 든다면 언제부터 그러면 규제가 들어가느냐. 어떤 것은 2020년부터 있고 종부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를 한다면 내년 12월 달에 가서 우리 세금 내는 거잖아요. 종부세. 이런 것에서 정부에서부터 또 우리 대출 규제는 언제부터예요? 바로 9월 14일부터 대출 규제가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정부에서 언제라는 것은 시행령이랄지 국회 통과돼야 될 법도 있고 주택법도 바꿔야 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법을 바꿔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그냥 조만간 아까 말한 대출을 거는 바로 그래서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 될지도 몰라요. 그걸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러려면 내가 언제 팔거나 내 건 우리 집 입장에서 보면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매수할 때와 타이밍이지 매도할 때를 이
법을 좀 피해 간다든가 미리 판다든가 뭔가는 이렇게 이게 타임렉이라 그랬죠. 타임렉. 앞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고강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올 초에 4월 1일 많이 당했잖아요. 많이 그래봤잖아요. 4월 1일부터 이런다가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4월 1일 전에 팔아야겠다 어떻게 했다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10%포인트를 더 과세한다더라. 3주택은 20%포인트를 과세한다는 게 그 전에 팔자 뭐 이랬듯이 살 때 팔 때도 이 부동산 정대차고 딱 맞춰가지고 유리한 쪽으로 해야 되겠죠. 이게 언제 여기는 또 어디에 유가원칙 언제 어디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잖아요. 무엇 지금 뭘 규제한다는 겁니까? 이 주택, 온 주택. 하도 오피스텔도 규제합니까? 뭔가 하니까 아예 그 홈페이지다 거기 써놨지만 오피스텔은 규제 안 한다고요. 임야학 규제 아직은 안 한다고요. 농지하고 관계가 없어요. 공장 부지 무슨 이거 토지하고는 지금 그게 아닙니다. 뭐하고의 싸움이라고요? 부동산 대책은 오로지 특히 집과의 전쟁, 주택과의 전쟁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특히 아파트먼트하고의 전쟁입니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80, 90%가 거기서 지금 버블이 일어났다든지 치솟고 물론 단독도 오르고 올랐지만 그래서 이 주택에 관한 거. 그러면 아까 여기 조정 지역 내 규제 지역에 들지 않는 것은 걱정 그렇게 안 하셔도 크게 염려 붙들어 매셔도 돼요. 이 지역 43군데 내에 있는 거. 이건 케어풀 해야 되죠. 신경 써야 되죠. 주택 외에는 신경 쓰지 말자 말이에요. 913이고 8이 대책이고 뭐 827 대책이고 뭐 8번의 대책이고 관계 없어요. 지금 그런 것. 그런 것은 지금 과거의 정보고 같다. 물론 조금씩은 바뀌었지만 과거의 정보고 같다 이렇게 하고 무엇 주택 언제 어디서든 왜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왜는 집값이 뛰니까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왜 세금 폭탄을 막기 싫으면 또 이 규제 이런 것을 내가 이거 비싸이로 이렇게 좀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거죠. 공부. 이쪽 뭐 재테크 다시 보기도 하고 내 이름 쳐가지고 다시 보기도 하고 매일 보기도 하고 이거 뭐 왜는 지우겠습니다. 왜 굳이 왜 한다면 재테크해서 나도 여행도 가보고 또 세테크 해가지고 세금도 저 절세해보고 뭐 그러고 정부는 왜 해요? 집값이 하늘 높은 데 가니까 이걸 사회적인 병리 현상이 자꾸 발생될까봐 이러는 거지. 그 다음에 무엇 또 뭐 있죠? 어떻게 유가원칙도 잘 기억이 안 나네. 어떻게 조세정책이요. 조세정책. 세상에 세금 앞에 무섭지 않은 사람 없어요. 미국에서도 옛날에 우리 오빠가 해병대 다닌다. 우리 오빠가 FBI다. 그러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딴지를 안 걸었거든요. 지금은 IRS. 우리 오빠 국세청, 미국 국세청 다니거든. 나도 요새 보면 뭐 우리나라 권력, 뭐 4대 권력 기관 뭐 그러면 난 국세청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 아무튼 조세정책으로 또 다른 정책도 있죠. 아까 주택정책, 우리 주택법에 의한 주택정책 이런 것으로 그 다음에 하나가 뭐예요? 언제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해요? 어디 다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가 뭐 빠진 것 같은데 아무튼 언제가 언제 있는데 언제 누가 그건 뭐 중요하지 않은 거 어쩐지 누가 이것은 세법에서는 중요하다 그랬어요. 세대 분류를 누구하고 하고 누구 앞으로 집을 사고 누구하고 공동 등기를 하고 이걸 세법에 따질 때는 세대 분류 또 누가 소유할 것이냐 또 누구 앞으로 증여할 것이냐 이건 누후 이건 세금 일반 세법 내년에 세법 개정안이 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중요하는데 우리 이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 세법 적용시켜야지 2019년 개정안 정부 정책하고 또 아까 또 이 채널을 지금 트는 분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부 대책, 정책, 그 다음에 이런 고강도 8.2 대책, 지금 8번째 나오는 9.13 대책 이거다고 이렇게 관계해서 아무튼 재테크를 짜야 된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새 시중에 하는 사람이 이런 말 합니다. 이게 꼭 제가 그런다 그랬죠. 여기다 이거 딱 점을 찍으면 이게 무슨 번데기 판 같잖아요. 뺑 누르면 그냥 머리가 어지러우실 거야. 그래도 딱 붙들고 이 법을 만든 사람 또 이걸 법을 어겨가지고 요새 허위 매물 신고하면요. 이제 앞으로 3천만 원의 과태료예요. 자꾸 허위 매물하고 과거부터 그랬죠. 분야에서 우리 아파트 가격 뭐 단합한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뭐 부총리가 김동연 부총리가 앞으로 법을 만들어서도 용납하지 않겠다 뭐 그러시대. 뭐 이런 거에 대한 거 그래서 하여튼 좀 이렇게 좀 강하게 가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나오고 연관을 딱 시켜가지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떤 매물을 보유하고 있을까? 앞으로 어떤 매물이 나의 재산 증식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새 판을 짜는 거잖아요. 이거 판이잖아요. 판. 세금판도 짜고 판도 짜는데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다 가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정책을 만드는 사람 쪽에서 봤고 또 두 번째는 정책을 어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들 때문에 이런 법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버티는 사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방송 용어는 아닌데요. 법을 만드는 놈, 그 다음에 법을 지키지 않는 녀석 놈, 그 다음에 버티는 놈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버틸 사람이 될 것인가. 이거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걸 다 연관 지어서 나한테 정확히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뭐라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3년 동안에 제가 저 시즌 3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년 동안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60회 곱하기 또 시즌 2 60회 했잖아요. 앞으로 60회 이렇게 해서 180회 1시간짜리 이게 기네스북에 올라야 된단 말이에요. 세법이든 재테크든 이거 1시간짜리를 180회를 이게 안방 세미나라고 그랬어요. 안방 세미나. 그러면 중간에 채널을 돌리거나 이걸 쭉 이렇게 시리즈로 안 보시면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해서 교통도 막히고 뭐 복잡하고 이러니까 이 다시 보기를 하란 말이에요. 딱 어느 인터넷 들어가서 제 이름을 쳐란 말이에요. 제 이름을 치면 쭉 떠서 이렇게 뺑뺑 돌아가면서 몇 회를 바라고요? 180을 보고 어떤 건 지워져 있기도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법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또 나의 입장에서 그래서 크게 훑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간에 22방부터는 뭘 좀 해드릴 거냐면 좀 더 뭐 좀 더 하더라도 제가 이걸 하나 자료로 가졌잖아요. 제일 지금 골치 아픈 것이 어디라고 세 사람이 있어요. 제일 이런 대책이 옛날에 파리 대책 때도 그랬는데 이런 큰 대책이 이런 거 큰 대책이라 그래. 큰 대책이 나오면 아까 은행 사람들 머리 지근지근 아프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처럼 맨날 다시 공부해가지고 수업해야 되잖아요. 생방송처럼. 그 다음에 골치 아프신 분들이 누구냐면 국토부. 아까 법을 만들고 이런 뭐 전화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뭐 요새 뭐 심지어 이런 것도 전화 온다 그러대요. 아니 난 보이스피싱으로 해가지고 1순위 청약 예금을 홀딱 털렸는데 그거 다시 신고하면은 1순위 자격을 줍니까? 이런 거에서부터 나가 또 어디서 보니까 봉양주택을 부모하고 이렇게 하면 또 대출 기저가 없다면서서부터 이 국토부 주택기금과에 전화 걸려온 것이 몇백 통화. 이것을 쭉 제가 쉽게 아주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수업을 한번 할 거고요. 또 제 세미나 시간에 강의 시간에 물어본 것도 한 50개를 준비해 왔는데 오늘은 이 큰 틀만 하고 갔잖아요. 그러면 22강, 23강 또 제가 25강, 27강 세법 개정하니까 또 이거 미리 좀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저도 어디도 좀 남미도 가고 여행도 가려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갈 시간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부터 21회, 22회, 23회 한 5회 강의는 놓치지 마시고 이게 지금 큰일이 닥쳤잖아요. 큰일이. 그래서 좀
이런 방송은 좀 다시 보기를 보신다든가 놓치시면, 그래서 적어도 추석 시즌이니까 21일에서부터 5강 정도는 좀 주의 깊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신경을 써서 더 연구를 하고 공부도 하고 또 사례를 모집해서 좋은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즌 2 21강 이춘모가 진행하는 재테크 9.13 부동산 대책을 한번 대강 훑어봤습니다. 21강부터는 자세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골치가 지긋지긋 아픈 시즌입니다. 날씨는 좋은데 또 덜도 말고 더도 말고 이 추석 시즌 같은만 좋으련만 작년에 파리 대책에서부터 우리 다주택자분 또 재테크하시는 분들은 재테크 판을 짜는데 부동산 세판을 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또 1년이 지난 오늘 9.13 부동산 대책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내년에 세법 개정안도 있고 또 9.13 대책 그러다 보니까 파리 대책까지도 섞어져 가지고 정책, 대책, 세법 개정안 또 주택법 개정 뭐 하니까 머리가 복잡합니다. 아이고 재테크 못하겠네. 재테크 포기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춘모와 함께하면 쉽게 제가 조금은 도움이 되어 줄 수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21강에 대해서는 부동산 9.13 대책을 대강 이렇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고 갔었죠.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그러면 깊숙이 좀 들여다보자 이렇게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강에서는 또 이제 공급 면에서 21일 날 발표를 한다 그랬으니까 제가 이 방송에 나갈 쯤 되면 발표를 했겠네요. 그래서 그거 한 파트 또 오늘은 9.13 부동산 대책 간략하게 21강에서 한번 했고 오늘 좀 더 깊숙이 들어와서 22강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9.13 총 재테크 시즌 60회 중에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180회 중에서 120회인 게 142회를 진행하고 있는 거네요. 3년에 걸쳐서. 아마 제가 이런 강의는 안방 세미나인데요. 하여튼 기네스북에 오를 겁니다. 1시간짜리를 142강째입니다. 시즌 3니까 60강. 앞으로도 한 40강 정도가 남아있네요. 38강이 앞으로도 남아있습니다. 자, 9.13 21강 저번 시간에는 이걸 5개로 키워드로 키포인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축약해서 이렇습니다. 그러고 나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한번 결부시켜 보십시오 이랬는데 오늘도 이건 간단하게 또 저번 시간을 못 보신 분도 있으니까 칠판에 한 몇 개만 적어 볼까요? 한 좀 디테일하게 한다 그랬으니까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그래서 제가 쭉 그 정책 발표를 국토부 발표한 것하고 그 레포트 내용을 쭉 한번 뽑아 보니까 뭐 대강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번에 키포인트는 5개고 전번에 키포인트 5개 어떻게 말씀했죠? 대출 규제다. 청약 관련 시스템을 좀 바꿔보자. 그 다음에 종부세를 인상하겠다. 이런 거에서부터 또 양도세에 관한 거. 그 다음에 공급 뭐 이런 거를 좀 했었죠. 그러니까 제가 든 게 일단은 우리 세법 개정안에서도 우리 8월 달에 7월 달에 나왔지만 종부세율을 이제 인상하는 거예요. 여기 뭐 디테일한 건 안 하겠습니다. 뭐 2019년 1월 1일 가세부부터 뭐 그런다 뭐 3.2% 최고율 그다음에 한계선을 갖다가 우리가 150인데 300이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이걸 인상하는구나. 이제 보유세가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오르겠구나. 앞으로 4, 5년간 지금 500 낸 사람이 2020년에 가면 1200 정도 내가지고 2.5배에서 3배 정도 내겠구나. 아무튼 보유세가 많구나. 그런 거예요. 보유세 종부세 내는 분들이 이제 이게
개인별 가사기 때문에 한 27만 명이 좀 넘어요. 종부세 내면은 딸 시집 갈 때 좋다 그러대. 너희 시아버지, 너희 아버지 또 결혼할 때 종부세 내니 그럼 후자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한 21만 명 이상이 21만 명 정도가 아무튼 종부세, 보유세에 대해서 좀 압박감을 느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김대원 부총리는 98.5%는 국민은 98.5% 국민은 이번에 부자 이런 가세 폭탄, 세금 폭탄으로부터 자유롭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러면 1.5%의 부자들에게 압박을 준다는 뜻도 되겠네요. 그대로 믿는다 그러면 우리 강남구가 여기에 관계되는 분들이 한 50, 통계를 제가 어디서 조사해 왔는데 한 55만 가구 정도. 그 다음에 용산구, 마포구, 성동구, 마용성 그게 한 15만 가구 정도. 이게 한 45만 정도 되나 보다. 뭐 이런 분들. 그러니까 통계를 보니까 한 290만 다주택자들이 좀 해당될 수 있다. 부자들이죠. 부자들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유세를 좀 올리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옛날에 시즌 1에서인가 과거에 자산세는 폰이 한 대 값도 안 됐고 그랜저 한 대 값도 안 됐지만 이제는 상당히 1년에 1,200만 원 정도로 앞으로 2020년 정도에 이제 18억짜리 하나 은퇴해가지고 가지고 있으면은 국세청에 월세를 100만 원씩 낸 꼴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이런 말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은 보유세가 종부세를 올리면 보유를 하면 보유를 안 할 거 아니냐, 안 살 것이 아니냐 이런 뜻이겠죠. 정부에서는 규제 정책이.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 그 얼마를 올리고 어떻게 올리는 것은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 두 번째는 다주택자에게 대출을 규제하겠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세 군데 규제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주택 임대 사업자가 80% 이상씩을 사업자 하나 있다는 이유로 대출을 받았는데 여기도 뚝 대출 금지 뚝 그다음에 주택을 담보해 가지고 생활자금도 쓰고 이런 데까지 지장이 있어요. 내가 아들 대학도 보내야 되고 내가 아프면 병원도 가야 되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출 집을 사는 데에 한튼 대출은 어디다 쓰든 간에 좀 규제를 하겠다 이런 겁니다. 또 하나가 뭐였죠? 중간에 있는 게 전세 자금에 대한 대출도 이걸 갭 투자하는 것 같다. 이걸 전세 자금이라고 그러고 대출을 해가지고 이걸 집 투기하는 데 쓴다. 이것도 안 해주겠다. 그 다음에 깐깐해지겠다. 은행이 좀 골치 아프죠. 요새 학생애들이 휴학하고 용자금, 학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여행 가는 게 유행이래요. 그런 것처럼 이런 전세자금 대출 받고 무슨 대출 받아가지고 투기적인 거니까 원천적으로 유동성을 확 붙들겠다. 그래서 돈 안 꿔주겠다. 그러니까 외상으로 집 사지 말고 외상으로 집 사지 말고 돈 빌려서 집 사지 마십시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 대출 규제를 확 해버렸다. 다주택자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서 대출 2주택자 보유적 이상하는 규제 지역에서 신규 될 때 뭐 LTV가 전혀 영 안 해주겠다. 뭐 그다음에 이사나 부모 봉양을 하는 실수요자를 좀 빼고는 규제 지역 내에서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1세대 1주택자라도 1세대 1주택자라도 원칙적으로 돈 꿔주는 걸 금지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공시 가격이 9억이 넘는 것은 규제 지역 내에서는 고가주택 구입할 때는 고가주택 구입하는데 뭔 돈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담보대출을 금하겠다. 근데 강남은 아시다시피 60에서 70%가 캐시로 사거든요. 현금으로. 전번에 내가 표를 보니까 저쪽에 노원구 쪽이랄지 도봉구 쪽은 한 60%가 거꾸로 대출을 받는데요. 강남은 채 0.01%는 아예 캐시로 사고요. 일부만 강남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그런지 또 대출을 안 받더라고요. 그러나 9억 이상짜리 고가 대출할 때는 LTV 제로로 하겠다. 안 꿔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대출 규제를 규제 지역 내에서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43개의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돈 꿀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건 이미 꾼 분들이 소급 적용해가지고 1년에 원금하고 이제 갚으십시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또 연장도 해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신규로 주택을 사는 부분들이 돈 꿔가지고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정부에서 보면 딴짓한다고 보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그걸 안 되겠습니다. 은행 사람들이 지금 머리가 아프다 그랬잖아요. 집에 못 간다는 거잖아요. 왜? 그분이 집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를 매체가 있는지를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또 이제 공교부에 이게 질의를 해요. 그러면 또 회신 오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우리 신용등급 같은 거 금방 보는데 그러니까 은행 분들이 아주 골치가 아프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3번이 좀 디테일해서 전세대출을 요건을 강화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서민들을 위한 분들은 뭐 그런 대로 뭐 좀 그러지만 강화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9억 초과. 그 다음에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것은 2020년 1월 1일부터 양도분부터 해당되지만은 요 부분은 양도세 할 때 자세히 좀 하겠습니다. 세법 개정안에도 있고, 그러니까 2020년 1월 1일에 양도분부터 하겠지만은 그게부터 해당되지만 내년 아니고 내후년 판거부터 하지만은 그때는 장기보유 요거 특별히요. 이따 내가 해드리려는데 앞으로 10년을 가졌다, 15년을 가졌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를 장기보유 장특세라죠. 장특세를 공제받는다. 80%를 공제받는다 할 때는 무조건 10년만 지난 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15년이 될 수 있고 또 규제 지역 내에서는 조건이 틀려지기 때문에 장특세 개념에서 주택에 한한 겁니다. 우리 비업무용 토지랄지 이런 토지나 농지, 뭐 공장 부지, 상가, 오피스텔 이건 해당이 안 돼요. 주택에 관한 장특세 문제는 요건 좀 제가 따로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020년 1월 1일부터 장특세에 대해 부분에 대해서는 15년, 10년 이상, 15년 이제 80% 받으려면 내가 표를 쭉 보니까 올려놓은 거 보니까 10년 지나면 55%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현행 공제에 비해서 팍 틀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지역이 일시적 2주택 요게 이제 또 조정이 나왔네요. 조정 대상 지역, 청약 조정 대상 지역, 규제 지역. 이게 뭐래? 일시적 2주택이 2주택. 또 이런 말을 해요. 다른 말을 할 때는 억울한 2주택. 내가 적은데 큰 평수로 가야 돼. 내 이 집이 하나 있는데 분양받았어. 새 집으로. 2일에 신도시 당첨됐으니까 이 집을 팔 거야. 뭐 이랬을 때 그래 3년 안에만 팔아. 이게 언제 나왔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 집이 안 팔리고 그러니까 2년을 3년을 늘려주고. 그러니까 세법은요. 고무줄 같아요. 늘렸다가 줄였다가 없앴다가 부활시켰다가 투기 가열지구를 없앴다가 부활시켰다가 투기 지역을 없앴다가 다시 부활시켰다가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따라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중복으로 보유한 거 두 개가 겹치는 중복으로 보유한 것을 앞으로 3년이었죠. 지금은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파시오. 그런데 이것을 2년 원래 1년으로까지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빨리 팔아서 다주택자를 면하고 시장에 물건을 좀 내놓으세요. 부동산에 가니까 집이 없어서 우리 팔 물건이 없어서 중개업소 문 닫아야 되겠습니다. 이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복 보유 기간을 좀 없애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걸 줄이겠다.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은 언제 매입부터 그러냐? 2014년 계약분부터 이렇다. 이런 건 좀 바로 시행하게 되는 거죠. 요것도 세법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뭘 읽어드리고 있어요? 한 10개 항을 발표했는데 디테일한 것은 정식 세법 시간에 오늘은 정대책 시간이잖아요. 하기 때 이것도 좀 자세히 얘기를 해드리겠다. 그러면 뭔만 알고 가라고요? 요건 앞으로 이제 새 집을 하나 샀는데 그 겹치는 집은 조정지역장 내에서는 2년도 살아야 되고 장특세도 보유 받으려면 실거주도 해야 되고 이렇게만 생각하십시오.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9월 14일 이후에 계약을 해서 집을 하나 샀어요. 그럼 나 기존 주택을 언제 팔아야 되냐? 아,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나?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3년이 아니다더라. 2년 안에 팔아야 되겠네. 실거주도 해야 되겠네. 또 9억이 넘으면 융자도 안 되겠네. 전세 대출도 안 되겠네. 이런 것을 머릿속에 각인시키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먼저 종부세율도 장난이 아니네. 자산세하고 보유세가 장난이 아니네. 이렇게. 요거 다시 한번 어떻게 하라고요?
조정대상 지역에 43개 지역 내에 있다. 서울 및 경기도, 그다음에 부산 7군데 이런 데 있는 핫플레이스 지역에, 핫스팟 지역에 자기가 더 잘할 거 아닙니까? 많이 오른 지역이 이 지역이에요. 어디지? 그러면 거기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거기에요. 거기 지역에 있는 분들은 살 때, 팔 때부터 우리 파리대책이 뭡니까? 전체 조합원, 그러니까 우리 저 입주권이라고 그랬죠. 재건축, 재개발의 입주권의 조합원 승계, 양도에 대한 것을 아주 까다롭게 해놓고 불편하게 해놨잖아요. 그 다음에 돌 안 꺼지겠다. 여러 디테일, LTV 아주 정확한 잣대로 보겠다. DSR 뭐 이런 거에서부터 세금 많이 받겠다. 요건 뭐라고요? 다주택자들이 규제 대상 지역에 내에 있으면 9월 14일부터 앞으로 잘 생각해라. 장기보유 특별 공개도 잘 생각해봐라. 종부세도 잘 생각하라. 요런 거예요. 요게 5개가. 자, 그 다음에 6개가 여기 나왔는데 전번에 했지만 주택임대차 합자가 많이 늘었잖아요. 한 130만 가구 신청을 해요. 왜냐면 오직했으면 작년 2017년 12월 13일에 해라 안 하니까 안 하는 거야. 왜냐면 지금도 노출이 될까 말까 겁나는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은 어이구 과거까지 소금해서 내가 주택임대사업자를 안 낸 것이 어떨까 이러고 또 의료보험도 많이 낸다더라. 연금에도 관계된다더라. 뭐 그러니까 한 보따리 줬잖아요. 그래서 8개월 만에 뒤집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우리가 정부 정책이 8개월 만에 뒤집었으니 이것도 임대주택 세제 혜택을 조정하겠다. 세제를 한 8바들이 줬잖아요. 혜택을 조정하겠다. 이것도 언제부터? 2018년 9월 14일부터 사가지고 신규로 85제곱미터 이하 3억, 지방 3억, 수도권 외지역 3억, 수도권 6억짜리를 등록할 때는 가산세율 할 때 양도소득세에서 가산세율을 붙이고 그 다음에 여러 혜택을 안 주겠다는 건데 특히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안 주겠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 왜 갑자기 8개월 만에 이 정부가 변심을 했을까요? 전부 다 아까 말한 대로 전번 시간에 말한 대로 증여를 해버리는 거예요. 증여를 해버리니까 서초구가 3배, 강남구가 2배 이상이 증여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주택을. 그러니까 부동산에 매물이 안 나와. 또 8년에서 10년만 보유하면 된다더라. 이러니까 전부 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묶어버려요. 왜냐하면 거기에 주택임대사업자의 함정이 있었어요. 함정이. 85라는 것만 지키면 9억 금액에 관계없이 또 이게 쭉 주택임대사업자 한번 복잡한 거 한번 해드린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도소득세를 그쪽으로 좀 빠져나가는 게 있었죠. 물론 5%도 이상 20분의 1도 못 오르고 여러 가지 규제가 있지만 또 시간만 가라. 10년만 간다면 나는 양도소득세로부터 자유로워. 그러니까 안 팔겠어. 안 팔면 다음에 가격은 10년 동안 또 오를 거고 꼭 먹고 양도소득세도 안 내니까 알 먹고 그 다음에 종부세도 배제하니까 또 알 먹고 재산세도 배제하니까 또 알 먹고 또 알 먹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주택임대사업자로 묶어가지고 의료보험이 팍 50만 원이 더 나왔다. 뭐 50만 원에 58, 40만 원, 80%는 깎아주고 나머지만 내서 이런 거 다 그냥 몇 개 보따리 꼭 먹고 알 먹고 알 먹고 꼭 먹고 알 먹고 꼭 먹고 이렇게 해주니까 누가 안 할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주택임대 사업자라고 하면 사업자 대출을 80%는 해줬다니까요. 다른 사람은 40% 하기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아이고 제가 이 정책은 잘못 썼습니다. 한 번만 이게 봐주십시오 이런 거죠.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이게 좀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시려는 분들은 좀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제 혜택을 조정을 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똑같이 7번째 이걸 대출을 강화하는 거다. 대출을 팍 줄여버린다 이 말이야. 언제부터요? 2014년 9월 14일부터 등록하는 것부터 하여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관리. 시장관리. 이건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요. 우리가 주택을 사면 주택거래를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앞으로는 30일 이내에 하겠다. 이렇게 30일 이내에. 왜 그러냐? 6개월 만에 변동이 너무 심해. 이게요. 그리고 허위 매물이 막 거기 올라가고 그래요. 앞으로 허위 매물을 기재해서 단합해서 가격을 한 사람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할 것이며
또 중개하신 중개업자분들은 이 집이 주택임대 사업자입니다. 앞으로 우리 임대료 상한선이 5%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또 고지하게 돼 있어. 알려주게 돼 있어. 그다음에 이분이 지금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했는데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이 이제 2년 남았네요. 이런 것도 고지해야 되고 이런 거에서 시장 관리를 그렇게 한다. 그다음에 주택임대차 정보 시스템. 요건 한번 하고 가야 되겠네. 이따 할까요, 이게? 이건 한번 해드리고 싶다. 자, 이건 예고 방송을 했어요. 이것하고 관계없이 작년 8월 달에 9월이 오면 천고마비의 9월이 오면 RHMS라는 것을 만드는데 이게 주택 임대차 정보 주택 렌트하는 임대 정보 시스템. 자, 이건 좀 하고 가야 되겠어요. 이걸 가동 안 돼요. 이게 뭔 소리냐? 우리가 국세청에서 세금을 그릴 때 엔티스 프로그램 같은 거 있었잖아요. 정보를 많이 했죠. 우리가 엔티스 프로그램일지 PCI 프로그램일지 FIU 뭐 커런시 자금 이런 것들이 전체의 국민의 5,200만 국민의 데이터베이스를 6천억 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주민등록만 두들기면 집이 몇 개인지 그다음에 뭐 세금이 누적되는지 저기 여행 가가지고 노마에서 피자를 2판 시켜 먹고 카드 내역 보면 다 아는 거니까 이런 걸 다 해서 이런 소득과 지출도 보는 거 세금 떼어먹는 거 보는 이런 건데 이제는 이렇게 주택입니다. 주택을 가지고 임대를 하는 사람들의 정보를 시스템화 해가지고 자랑을 해요. 이제 이거 우리 구축했으니까 앞으로 세금 임대소득세 떼어먹을 생각 하지 마세요. 이거요. 그러면 이건 누가 합동이에요? 세 사람이 합동이라고 했잖아요. 세 사람이 어떻게 합동을 하느냐? 국세청이 안 낄 리가 없죠. 국세청은 뭘 자료를 줄까요? 요 시스템에 우리가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하면 국세청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이분이 이춘모 교수가 언제 9월 13일 날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고 갔는데 그리고 연료 시스템을 보내. 그러면 딱 데이터가 이제 또 생기겠죠.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행안부에서는 뭘 보려면 저 사람 재산세 냈네. 재산세 얼마 내는데 재산세 고지서 내역 재산세 요것을 요로 딱 보내. 지방세니까 지방 재산세 내는 것은 다 노출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잖아요. 김현미 장관이 운영하는 국토부에서는 건축물 대장. 이분이 몇 제곱미터를 주택을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실물적인 게 주택 요걸 또 여기로 딱 보내. 세 군데 뭐라 그럴까 이게 이 삼형제분이 여기로 데이터를 딱 해가지고 주택을 임대하는데 정보를 시스템 해가지고 딱 이춘모 교수를 딱 쳐. 그러면 저 양반이 이상하네. 주택이 4개나 있는데 2개는 전세 두고 월세를 뭐 준다는데 그다음 확정일자 같은 거에서 또 법원에서 보면은 그 금액 다 적잖아요. 저분은 뭐뭐 아파트 500이를 11억에 전세 주고 있네. 뭐 이런 거에서부터 이런 정보를 가지고 올 9월부터는 이제 똥똥 부리는 거예요. 우리 그대가 주택에 대한 임대 정보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좋은 말 할 때 이렇게 지금 혜택도 안 주는데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시려면 내시고 내년에 세법 개정안이 안 내면 내후년부터 문제가 되는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내시고 앞으로 임대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뭐예요?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도 뭐 분리가세 이렇게 하잖아요. 다 이게 세법이 얼마나 복잡해. 이거도 맞춰야 되고 저거도 뭐 이런 것을 뻔하게 알고 있으니까 조심하고 케어풀 해주세요. 요 엔티스 프로그램에 버금가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게 RHMS, 이게 주택 임대 정보 시스템이다. 이렇게 엄포가 아닌 엄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시장 관리가 대표적인 게 무주택자요. 나는 다주택자가 싫어요. 1.5%의 다주택자. 우리가 서울의 가구 수가 한 360만 가구 중에서 한 36만 가구가 다주택자인데 이 36만 가구의 다주택자는 앞으로 청약 기회도
1세대 1주택만 해서도 안 줄 거야. 뭐 그런데 이게 또 3일 만에 반발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은 큰 평수 할 때 뭐 한 번에 기회를 더 줄게요. 이런 것이 좀 양보를 했잖아요. 그거보다도 아무튼 무주택자에 대한 것과 무주택 기간에 대해서 분양권, 입주권을 가진 사람은 무주택을 그때부터 주택을 가진 걸로 칠 거야 이런 거. 자, 어떤 주택을 분양받아가지고 계약을 했으면 그때부터 이제 주택이지 AB 주택이지만 아직 계약금만 내고 잔금은 낼지 모를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때부터 청약할 때는 무주택 기간에서 뺄 거야, 배제할 거야 이거. 또 우리 저기 주택 같은 거 있죠, 조합주택.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느냐에서부터 두 번째는 우리 재개발 재건축 관리처분 계획을 받은 날로부터 이제는 세법에서는 주택 수요에는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무주택 기간에는 그동안에 안 했거든요. 주택법에서는. 근데 주택법에서는 이제도 그것도 관리처분 계획이 딱 나면 이충무 교수가 관리처분을 딱 받았어. 모 아파트를 재건축 하네가. 그때부터는 이제는 주택 있는 걸로 간주할 겁니다. 이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먹튀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이 법을 잘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싹 분양가를 하나 받아가지고 옛날에는 세대주가 받는 거 아니라 세대 원별로 받을 수도 있었잖아요. 딱 받아가지고 싹 팔아버려. 그러면 이게 주택의 흔적이 없잖아요. 주택을 소유한 흔적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이런 시스템이 다 잘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건 무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그 다음에 9번이 뭐였냐면 30법칙, 3030 법칙, 30만 호를 30곳을 원래 이게 우리가 제1시장이 뭐죠? 제1기 신도시가 1988년도에 올림픽 특수가 있어가지고 집값이 26% 이상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89년도에 노태우 정부에서 제1기 신도시를 약 28만 2천 세대, 분당에 9만 7천 세대, 일천에 6만 7천 세대, 뭐 3번에 4만 3천 세대 이렇게 만들고 또 2003년도에 노무현 정부에서 또 집값이 또 올라와 막 58% 이상, 강남 집값 80% 이상 올랐고 전국 집값이 58% 이상 올랐고 제2기 신도시 만들었잖아요. 판교. 이 집값이 조금 잡힐 때가 언제까지 잡힌 2008년도 판교 공급할 때까지 그냥 막 무차별적으로 올랐잖아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1년 신년사에서요.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집값을 못 잡아서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문재인 정부에서 학습 효과가 다 나눴다. 우리가 그때 그 큰 형님들이 정책을 쓴 것을 우리는 다 학습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집값 잡을 거야. 그래서 작년에 파리 대책을 믿고 집 안 샀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서 저번 시간에. 그리고 집 안 사는 분들은 좀 우울증 걸렸거나 집에 배우자한테 이혼하자는 소리를 듣는단 말이야. 지금 이 집값이 16%로 올라버렸어요. 1년도 안 돼서요. 이러니까 이 학습 효과는 국민들이 더 빨라요. 미안하지만. 정책을 위반한 사람들도 학습 효과 때문에 내가 잘 하실 것 같지만 시장의 원리는요. 공급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느 학자가 미국 유명한 경제학자가 그랬잖아요. 결국은 수요와 공급은 시장에서 만난다 그랬어요. 시장에서. 공급이 없으니까 심리적으로 누가 나보라도 저기 어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경제의 경자도 모르는 사람이 집값이 부동산 영향이니까 팔 물건이 없대요. 새 아파트가 희귀하대요. 아니 전세도 얻기 힘들대요. 전세값도 올라간대요. 그러면 누가 저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애기도 예를 든다면 아빠 그 집 올라가게 생겼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급이 없는 것을 두들겨 잡는다고 해서 겁먹을 국민들도 아니란 말이에요. 저 지금 정책을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공급이 없어. 근데 이제 이제사 처음으로 1년 하고 지금 우리가 5월 10일 날 정권이 이제 탄생했잖아요. 촛불 정권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한 17개월 정도 됐나요? 그동안은 이제 8번을 발표했잖아요. 여기까지 8번 했더니 공급 얘기는 이만큼도 없었어요. 전부 다 돈 안 꽂은다. 이주택자 어떻게 한다. 이 규제 1번에다가 이제서 손 들어가지고 공급한다. 서울시도 박원순 시장도 그러면 수평적인 거. 이렇게 그린벨트 안 풀어. 우리는 안 풀어. 그러니까 신도시 다른데 경기도에 또 하려면 하고 말라면 하시오. 우리는 수직으로 공급을 확대할 거야. 그게 도심, 컴팩트 시티 만들 거야. 강북도 좀 강남답게 올려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뉴스로 보니까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 7층인데 15층 뭐 그다음에 용적률도 허용 용적률을 50%를 뭐 더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직해버려. 이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도쿄 시스템이라고 했잖아. 도쿄. 일본의 런던 시티도 그렇더만. 저는 또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여행을 많이 해요. 맞도 뭐 싱가포르도 몇 번 가고 일본도 막 보면 결국은 답은요 수평 확장이 안 돼요. 계속 그러면 30개를 그러면 그린벨트를 계속 풀어가지고 한계가 있어요. 제2기 2003년도의 신도시가 이렇게 아파트 시장을 잡는데 실패한 이유는 너무 멀어, 너무 멀어요. 강화문을 기점으로 전부 다 20km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드타운이죠, 뭐요. 자기 개발을 할 수가 있나, 뭐. 아침에 애들 나와가지고 밤 12시에 보는데, 뭐. 그런데, 이 서울의 이 아름다운 공간에 아직도 수직 확장, 보다는 수평 확장, 컴팩트화 할 수 있는 그런 시장 관리를 서울시는 한다 그러고 이렇게 하고 있죠. 오늘 제가 홍보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9번에 그 10번이 이제 조세제도. 이게 이제 조세제도. 세상에서 가장 부른 게 조세제도야. 종부세, 보유세를 잔뜩 올려버리자. 뭐, 그 다음에 뭐, 하여튼 공시가격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한다는 개념이에요. 뭐, 이게 보면은, 하여튼, 이런 정도가, 우리 그 전문 시간 했던 것을 다시 메모리 해봤단 말이에요. 이제 한 번은. 9.13 대책의 골격을 한 번 더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이제 대강 이제 알아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좀 이제 시간이 남았으니까 좀 더 더듬어 보자 이 말이에요. 아이고 칠판 지우개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칠판 지우개 떨어지고 분필 불러주고 이런 거 편집 못하게 해요. 이게 안방 세미나기부터 때문에 생생하게 해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시청자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드려야 될 것이 이거 세법, 세테크, 재테크면 이렇게 채널을 이렇게 돌려버린다니까요. 근데 제가 좀 정부에 어떻게 보면 욕도 좀 하고 막 뭐 흥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밌어서 들으신 분들이 저의 고정 팬이 있어요. 이천에서 좀 보시는 분, 저 화성에서 또 보시는 분, 여기 또 능곡에 이제 시인도 계시고 다 있습니다. 좀 몇 분 있어요. 많아요. 우리 사무실도 오시는 분들. 세미나장에는 안 오시더라도 그 지방에 있는 분들이 대전 분, 저기 또 대구 또 여관하신 분, 이런 많아. 내가 이번에 막 그 우리 재방송만 돌리고 그랬더니 왜 또 생방 새거 안 하냐고 그래서 또 바빠도 제가 왔잖아요. 또 그래서 아무튼 꾸준히 들으셔서 이게 앞으로도 40강 남고 180강자 1시간짜리 180강자라고 제가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오를 예정이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조크로. 그래서 일부러 이제 조크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야지 시청자분들이 채널을 고정해서 시청률이 오래야지 나도 좀 이거 업되고 우리 전문 PD도 좀 그렇고 방송국도 좋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옛날부터 그래요.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가끔 뭐라 그래요? 좀 엉뚱한 소리도 하고 그럽니다. 왜요? 재미가 있어야지 보다가 채널 끄고 빨래놀러 안 가시죠. 빨래놀러 가셔버리면 또 본인만 좀 손해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 대책은 290만의 다주택 보유 가구를 돈 빌려서 집 사지 말아라. 그 가구가 서울에 52만 가구래요. 경기도가 한 64만 가구 정도. 이분들은 돈 안 꿔줄 거야.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돈 안 꿔준다는 소리는 그만큼 하고 아까 이제 1세대 2주택자도 그 1주택을 새 걸로 갈아탈 때 조성 대상 지역에 있는 이런 분들은 꼭 2년이라는 것을 그 기억해라. 정부가 이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외 조항을 줬잖아요. 제가 여기 세법할 때 예외 조항 많이 했잖아요. 양다리를 걸치는 것을 내가 그동안에는 봐줬습니다. 양다리 걸쳤죠. 여기 집이 헌집이 하나 있으니까 새 집으로 가려니까 옛날에 2년이었는데 3년 안에 기존 주택 파세요 하고 양다리 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이 꼴을 못 봐.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2년 안에 무조건 팔아. 이런 뜻이죠. 그렇게 해서 아까 무주택자의 조건이랄지 그래서 이게 다시 말하면 이 대책은
아까 그 98.5%는 해당이 없대요. 나가 그건 한번 따져봐야 되겠어요. 김동연 부총리께서 1.5%의 1.5%의 국민이 될 것이다. 아까 저 종부세도 21만 명만 27만 명이 좀 넘죠. 27만 명이 넘는 것 중에서 21만 명 좀 넘는 분들만 세금이 좀 부담스러울 거야. 그랬거든요. 그건 제가 이제 세법 선생이니까 한번 하여튼 따져볼 거예요. 따져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제 뭘 찾고 있냐면요. 시간이 그렇죠. 좀 남았습니다. 이것이 발표가 되고 나서 전화든 세미나장이든 뭐 저희 회원이든 막 이것을 물어. 그래서 이걸 적어 놓은 것이 이게 한 50개 되는 거예요. 제일 많이 물었던 것이 이제 언제에서. 그러면 유예 기간 없이 바로 실행한 것이 아까 몇 개 있었잖아요. 주택임대사업자로 묶는 거에서 이거 그다음에 바로 시행하는 것이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유예 기간 없이 시행하는 것이 뭐며 또 뭐 종부세는 2019년부터 또 2020년부터 2020년 그러면 나는 저도 몰라요. 그거 언제 시행하는 그냥 주택법 시행령 개정되고 국회 통과하고 뭐 그때 가서 또 바뀌어 뭐 아까 3일 만에도 바꾼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개념만 잡으시라 그래서 갑자기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나한테 이 일이 닥치지? 그러니까 유예 기간 없이 바로 시행하는 것은 아까 1세대 2주택자가 구입할 때 그런 거 앞으로 3년인데 2년 산하라는 것은 2019년 14일 계약분부터요. 그다음에 아까 주택임대사업자도 2019년 14일 0시부터요. 이런 것은 알 필요가 없다. 별로 뭐 중요한 게 아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좀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공시가격. 그러니까 부동산 공시가격을 종부세를 자기가 계산하려는가 봐. 이제 겁이 나잖아요. 이제 종부세가 전보는 데가 교수님이 21강에서 지금 500만 원이면 2020년이면 한 1250만 원 내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그거 뭐 그런 걸 자기가 무슨 공인중개사나 뭐 세무사 시험 볼 건가 종부세를 계산하려고 오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거 국토부의 홈페이지에 가면 알림이 뭐 시스템인가 있어요. 공시지가 알림이라고 있어요. 알린다는 알림이. 여기 찾아가지고 18억이면 한 12억 8천 정도 될 거야. 그 다음에 시장 공정가 내년에는 5%씩 오니까 85%, 9%, 100% 가잖아요. 뭐 올해 뭐 80%다. 올해 85%다. 그러면 뭐 6억이야. 구간 하나 또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3억에서 6억. 이거 보면 0.8, 0.7이지 7. 뭐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데 뭘 계산해요 이걸. 계산하기는. 국세청에서 날아온 대로 내면 되는 것이지 뭐 그거야. 그래서 그 종부세에 관한 그하고 아까 일시적 갈아타기 할 때 굉장히 제일 많이 와닿는 게 외의 기준 중에 일시적 2주택이요. 일시적 2주택. 그러니까 그 갈아타기에서 분양권을 샀다든지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많이 묻더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가 이제 지겹게 물어보는 것이 역시 주택임대 사업자란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아직 칠판에 따끈따끈한 잉크도 안 말았어. 제가 뭐냐면 2017년 12월 13일 날 옛날엔 단기임대, 공공임대, 장기임대 막 이렇게 어려운데 이것이 이름까지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장기란 말을 쓰고 앞으로는 민간이란 말을 또 붙이고 또 여기다가 임대 여기다가 민간 일반이란 말을 붙이고 임대 사업자는 이렇게 일반은 또 왜 붙였는지 몰라. 또 이건 이제 8년인데 10년 보유해야 될 이거잖아. 이게 옛날에 준공공이라. 또 요 우려 오라면 단기 민간 임대 주택 사업자 이렇게 막 말 자체도 어려워. 차라리 옛날에 단기 임대 장기 임대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아무튼 이렇게 뭐 이거에 대한 고민이 많으셔요. 나도 이제 월세 받으려고 뭣도 사고 오피스텔도 하나 사고 뭣도 사는데 세금을 이춘모 교수님 믿고 8보따리 준다니까 주택임대 사업자로 묶으려고 샀는데 제가 바꿨어요. 시청자 여러분 8개월 만에 저 양반들이 바꾸신 거지. 거기도 다 이해가 간다 그랬잖아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바꿨겠죠. 하여튼 그거에 대한 것이 많아요.
아직도.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거, 이제 제일 많은 거. 제일 고민이고, 제일 재테크하는데 도움이 됐고, 제일 갖고 싶은 것이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제일 다시 넣을게. 퀴즈 하나를 낼게. 제일 재테크하는데 도움을 줬고, 제일 갖고 싶고. 안 떠올리세요? 그게 뭐예요? 분양권하고 입주권이지. 재건축 입주권, 재개발 입주권, 쌈박한 녀석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아따 로또. 이거 쌈박한 거 하나 당첨되면 조상이 좀 돌봐서 탁 되면 새벽 기도를 간다든가 108, 1000배를 이렇게 절을 한다든가. 하긴 스님하고 목사님이 당첨됐다는 소리는 못 들었어. 그 아무 관계없어. 이건 누가 컴퓨터가 아니니까. 자, 이것이 어떻게 이 규제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가를 많이. 이것이 파리 대책도 골치가 아팠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내가 이제 이걸 해드려요. 이게 뭐라 그랬냐면, 이걸 내가 자료를 전문 시간에 가졌어요. 주택 청약 및 주택 공급에 관한 자주 하는 질문을 국토부에 수도 없이 전화가 마비가 돼버린다. 그 주택 기금가가. 그래가지고 이걸 친절하게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봐가지고 뭔 말인지도 몰라. 이걸 이 질문이 600개 정도도 있고요. 내가 해온 것만 200개가 있거든요. 이것을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관계되는 걸 엑셀을 짝짝 뽑아가지고 앞으로 해주겠단 말이에요. 이게 24강, 25강, 27강 이런 거를. 그럼 자격으로 관계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한 시간대 5개씩만 해도 앞으로 40강, 38강이 남았으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는 방송이 있거든요. 아무튼 이거에 대한 것이 많아요. 이것이. 자, 이것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걸 사면 이제 유주택자가 된다면서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양도세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양도양수 분양권도 앞으로 3년에서 4년까지 전매 기간 8년짜리도 있죠. 이렇게 전매 기간을 또 부동산 9.13 대책에서 또 강하게 막아놨다면서요. 맞아요.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또 규제 지역 내에서는 몇 년이다. 공공 택지 개발지구 민간 택지 개발한 것은 내년 이렇게 8년에서부터 3년 최하 3년 8년 이제 못 판다 이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앞으로 또 법이 더 강화되면 앞으로 팔고 이 안에 팔고 나가려면 건설한테 다시 리턴하고 나가는 싱가포르가 그러잖아요.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그대로 프리미엄 받지 말고요. 그대로 원금만 찾고 나가세요. 반납하고 나가세요. 이런 개념이겠지. 그래서 앞으로 그렇다는 건 아닌데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거. 이것을 갖고 싶고 요거요. 하나 재테크 좀 하고 간다. 30초만 재테크. 또 재테크는 안 해요. 그럴까 봐. 이거 지금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이렇게 새로 나올 거예요. 컨디션만 맞으면 우리 저 서초 5성 1차에서부터 그 로또가 5억이잖아요. 요게 뭐 그래요. 내가 5억 번다는 소리는 안 했어요. 하여튼 시세 차이가 5억이래요. 뭐 신문에 보니까 또 나보다 투기 조장한다고 또 국세청장이 나 좀 봅시다 그러면 안 되죠. 아무튼 그래서 뭐 무지개 아파트 뭐 이제 검단 신도시 이래도 이지에서는 이제 또 분양 하나 들어가잖아요. 10월 달에 뭐 여기에서 이게 로또 청약 시장이 있어요. 이거 꼭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전번 시즌 초반에도 내가 10개 쭉 적어준 적 있잖아요. 올해 꼭 청약해서 제발 로또에 당첨되실 때는 이런 데가 좋답니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요새는 좀 이런 걸 조심해야 되겠어요. 내가 이게 방송이다 보니까 아무튼 이거에 대한 것이 질문이 제일 많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또 있어 이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제가 전번 시간에 잠깐 해드렸다 그랬잖아요. 이게 공동명의. 뭘? 1번 분양받았어 아빠가. 아빠 앞으로 통장이 주택청약 통장이 됐으니까 분양받았어요. 안 돼. 당신 여보 당신 동생이 또 사업한다고 꿔줄 거고 그러니까 나하고 2분의 1씩 반등해가지고 가지고 있자. 입주권,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도 공동 등기하자. 3번. 이게 종부세가 많으니까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나오니까 우리도 한번 이것을 적게내려고 2분의 1씩 공동 등기하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이거 전번에 말했죠. 이것은 종합부동산세는 공동등기를 잘못했다가는 특히 7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보유하신 분이 이런 것을 덜컹 또 그래
또 이거 공동등기 안 하면 또 우리 각 씨가 또 이게 삐쳐가지고 안 해줄 거 했다가는 이거 지금 70% 혜택 받죠. 10년이면 30%, 70%, 40% 이렇게 해서 70%나 공제받는데 이거 공제 못 받아. 이런 거에서부터 요 부분에 대한 것을 제일 세법이 어렵고 많아요. 이것은 왜 내가 대강 넘어가냐? 진짜 세테크 시간에 요 9.13 부동산 대책 시간 말고 제가 또 따로 해드리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PD가 한 5분 남았으니까 빨리빨리 끝내세요. 그래서 올려 가야 돼. 나중에 이것도 많은데 그중에 또 많이 오는 것들이 요거 또 있다. 그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본 것도 여기도 있는데 아니 내가 어떻게 안다고 뭐 제가 32년째 이 업을 하고 있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잘만 한다고 막 그러시던데 그러면 파리 대책 때도 믿고 집 안 샀는데 그럼 9.13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집을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사야 돼요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답이 뭔지 아세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거예요. 부동산은 심리고 실물 경기고 제가 32년이고 정대책을 100번 가까이 경험했지만 이게 어설프게 내려간다 올라간다 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지역과 앞으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5년 안에 입주한 거나 입주한 지 5년 된 거 이 부분들은 특히 강남권이랄지 공급이 없는 지역은 이렇게 30군데를 30만 가구로 공급해서 내 아파트를 청약할 기회가 오는 것은 적어도 6년에서 7년 후라니까요. 택지 조성 3, 4년 보통 6년 정도 걸려요. 짓는데 어쩌면 10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은 바로 5년 안에는 없다. 심리적으로 쫓긴다. 또 하나는 이렇게 제가 제 부동산이 올라갈 겁니다. 저는 이 말 안 합니다. 지금 가계 부채를 빼고 우리 은행에 그 금융 자산을 맡겨놓은 것하고 가계 부채를 빼면요 2,000조 200조가 아니라 2,000조 우리가 이게 부채가 한 1,600조 정도 되려나? 그러면 시간 다 됐다 그러네. 하여튼 이거 2,000조 정도의 현금이 있어요. 현금이. 그럼 나는 지금 직장도 없고 없는데 근데 부자들은 있어요. 그 말로 하겠습니다. 피드가 끝났대요. 빨리 끝내래요. 자 23강에서는 아까 신규 택지 이걸 개발에 대해서 신도시에 대해서 발표되면 그것 가지고 하고 또 오늘 좀 못한 거 있잖아요. 요것은 또 나머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2018년 9월 13일에 발표된 부동산 정대책 1번과 2번을 대강 시간 없어서 훑어봤어요. 23강이 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매주 화요일 11시부터 1시까지 이춘모 대표의 무료 세미나가 있습니다. 삼성역 1번 출구 해피하우징 교육원에서 열리고요. 부동산 절세 세무 전략과 보유 부동산 세 판짜기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예약 문의는 026344-7558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